반갑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달러에 2,000원 하는 시대를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설마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냐라며 손사래를 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원달러 환율 2,000원 시대는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준비되지 않은 99%의 한국인은 앉은 자리에서 벼락거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뻔한 환율 전망이나 투기 조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단적인 최면에 걸려 있어요. 바로 원화 착시 현상이라는 최면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내가 서울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칩시다. 11억 원 자산가 부자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만약 환율이 1,100원에서 1,700원, 2,000원으로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로 찍힌 내 자산 숫자는 그대로 11억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내 자산의 실제 가치는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는데 내 재산의 절반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셈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원화에 목숨을 겁니다. 월급도 원화, 적금도 원화, 보험도 원화, 심지어 전 재산인 부동산도 원화로 표시된 자산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원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보면 그저 한국 내에서만 통용되는 로컬 상품권에 불과합니다. 인천공항을 벗어나는 순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밖을 보세요.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사과 한 개에 10,000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단순히 날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돈의 가치, 즉 원화의 구매력이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서히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원화라는 뜨거운 물 속에서 서서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산이 늘어난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믿어왔던 재테크 상식은 통하지 않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성공 방정식, 그 낡은 모델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으로 산다는 것, 그 정의가 무엇이었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취직해서 월급 꼬박꼬박 모으고 대출 좀 끼워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장만하는 것. 그리고 은퇴할 때쯤 되면은 국민연금이랑 그 아파트 한 채 믿고 노후를 보내는 것. 이게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불패의 성공 공식이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공식으로 실제로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해 보이는 모델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의 함정과 자산의 편중입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 통계를 보면 정말 기형적입니다. 평균적으로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 즉 콘크리트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금융 선진국들은 금융 자산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돈을 벌면 죄다 벽돌과 시멘트로 바꿔서 깔고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산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내 아파트가 10억인데 15억인데 하면서 뿌듯해 하시죠. 하지만 냉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장 내일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기가 닥쳐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그 아파트를 하루 만에 파실 수 있습니까? 못 팝니다. 부동산은 덩치가 너무 커서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입니다. 위기가 오면 거래 자체가 실종됩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서 가격을 30%, 40% 깎아도 안 팔립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자산은 있는데 돈이 없는 상태, 즉 흑자부도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자산의 뿌리가 원화라는 점입니다. 아파트도 원화 자산, 전세 보증금도 원화 자산, 예금도 원화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대한민국이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그것도 깨지기 쉬운 상태로 층층이 쌓아 올린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거나 인구 절벽으로
내수 시장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을 받쳐줄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여러분의 아파트 가치도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폭락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금리만 신경 썼지 환율은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 0.1%더 받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면서 정작 환율이 10% 변동해서 내 자산 가치가 10% 날아가는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물 안개구리식 재테크입니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이 모델이 통했습니다. 땅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매년 10%씩 성장할 때는 빚을 내서라도 원화 자산을 사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이 삼중고가 겹쳤습니다. 이제 원화라는 배는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 현금은 쓰레기다. 실물을 가져라 라고 외칩니다. 네, 현금은 쓰레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물이 오직 한국 땅에 박혀 있는 부동산뿐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진정한 부자는 위기 때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 둡니다. 그들은 자산의 국적을 분산시킵니다. 한국이 망해도 미국 자산이 나를 살려주고 부동산이 얼어붙어도 달러 현금 흐름이 나를 지켜주게끔 세팅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은 오로지 원화 채굴기와 원화 창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풍이 오는데 보험 하나 없이 낡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안 낡은 모델의 유효기간은 끝났습니다. 아니, 이미 끝났는데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자산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공포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주해야 합니다. 왜 지금 당장 이 견고한 콘크리트 감옥에서 탈출해서 진짜 돈의 세계로 넘어가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등장합니다. 단순한 경제 불황이 아닙니다. 판 자체가 뒤집히는 거대한 트리거, 즉 반가쇠가 당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가 작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일을 안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잔인하고 구조적인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 이른바 글로벌 ATM이라는 오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한국을 세계 경제의 카나리아라고 부릅니다.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산소 부족을 감지하기 위해 카나리아 새를 데리고 들어가죠. 가스가 새면 저 카나리아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슬프지만 한국 경제가 바로 그 카나리아입니다. 세계 경제에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가장 먼저 얼어붙고 가장 먼저 돈이 빠져나가는 곳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 금융시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금융시장이 아주 개방되어 있고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외국인들이 돈을 넣기도 쉽지만 반대로 위기가 닥쳤을 때 돈을 빼내가기도 가장 쉽다는 뜻입니다. 월계 위기가 오면 그들은 삼성전자를 팝니다. 한국 주식을 팔아서 원화를 달러로 바꾼 뒤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쌓아 올린 주가는 그들에게는 그저 필요할 때 언제든 뽑아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 ATM일 뿐인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출 주도형 국가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기름 한 방울, 가스 한 줌 나지 않죠.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는 100% 수입입니다. 그리고 그 수입 대금은 철저하게 달러로 결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러시아 전쟁, 중동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옛날에는 100달러로 사오던 기름을 이제는 150달러, 200달러를 줘야 사옵니다.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달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달러를 벌어오는 수단인 수출은 어떤가요? 과거에는 반도체, 자동차, 배를 만들어서 팔면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당연했죠.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우리 물건을 사주던 중국이 이제는 우리의 최대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기술 격차는 줄어들었고 오히려 우리 시장을 위협합니다. 달러를 벌어오는 파이프는 좁아지는데 달러가 빠져나가는 구멍은 댐이 터진 것처럼 커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인 무역 적자의 고착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의 결과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잘 들으세요.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서 외국 자본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환율이 오르더라도 금리를 적당히 유지해서 빚쟁이들과 기업들을 살릴 것인가?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여기서 금리를 미국처럼 올리면 부동산이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미국보다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은 금리가 5%인데 한국은 3.5%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돈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자를 더 주는 미국으로 돈이 몰립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 국가는 부동산 폭락과 가계 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연적으로 원화 가치 하락을 용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 대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숨통이 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누가 치르나요? 바로 원화를 들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해서 마트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세가 오릅니다. 결국 환율 상승은 전 국민이 조금씩 가난해져서 대기업과 부채 많은 사람들을 부양하는 거대한 세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만 본질은 통화 가치의 약탈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고이 모셔둔 그 원화 예금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실질 구매력은 매년 10%, 20%씩 깎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돈을 훔쳐가면 신고라도 하겠지만 환율 상승이라는 도둑은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의 부를 증발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Q의 이동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해서 원화를 모으는 게 미덕이었지만 이제 그 모델은 깨졌습니다. 원화는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부양비는 늘어나고 국가 경쟁력은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환율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믿으시나요? 1200원대 환율이 비싸다고 하던 시절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400원, 1500원이 뉴노멀이 되는 세상, 바닥이 꺼진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상황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틈바구니 속에서 누구는 벼락거지가 되고 누구는 벼락부자가 되는지 그 냉혹한 현실의 지도를 다음 파트에서 적나라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하나의 경제권이 아닙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고 앞으로 2,000원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 두 개의 세상으로 완벽하게 쪼개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화폐 계급 사회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금수저, 흙수저가 부모의 재산으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내가 가진 돈의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 계급이 결정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목격될 겁니다. 한쪽에서는 점심값 10,000원이 부담스러워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커피 한 잔도 아까워 탕비실 믹스커피를 마시는 짠테크 열풍이 봅니다. 이른바 거지방이 유행하고 무지출 챌린지를 하죠.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볼까요? 백화점 명품관 앞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고 한 끼에 20만 원, 30만 원 하는 오마카세 식당은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외제차는 없어서 못 팝니다. 도대체 경기가 안 좋다는데 돈이 다 말랐다는데 저 사람들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바로 도넛 효과입니다. 중간은 텅 비어버리고 극단적인 서민과 극단적인 부자만 남는 현상이죠. 그리고 그 부의 원천을 파고들면 놀랍게도 그들은 원화에 갇혀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나옵니다. 여기 아주 잔인한 시나리오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원화 감옥에 갇힌 김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과장님은 성실합니다.
월급 500만 원 받고 꼬박꼬박 적금 붓고 대출 연끌해서 경기도에 아파트도 샀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회사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며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보너스를 깎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 물가는 20%가 오릅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오릅니다. 대출 금리도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해외여행 꿈도 못 꿉니다. 환율이 비싸서 괌이나 하와이 가려면 예전보다 돈이 2배는 더 듭니다. 김 과장님은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그저 성실히 원화를 벌어서 원화로 저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매일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의 얇은 원화 방파제를 넘어서 집안을 덮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달러 서핑을 즐기는 박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박 대표님은 자산 구조가 다릅니다. 그는 한국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일찌감치 자산의 40%를 미국 주식과 달러 채권으로 옮겨놨습니다.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자 앉아서 15% 이상의 환차익을 거둡니다. 한국 주식이 폭락할 때 그가 가진 미국 빅테크 주식은 신고가를 찍습니다. 그는 한국의 고물가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산 소득이 물가 상승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지금을 기회로 봅니다. 원화 가치가 박살 났을 때 비싸진 달러를 들고 한국의 알짜 부동산이나 폭락한 우량주를 헐값에 쇼핑할 계획을 씁니다. 그에게 환율 상승은 위기가 아니라 부를 증폭시키는 축제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통화의 복수입니다. 로컬 화폐인 원화만 고집한 사람들은 국내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하락의 이중고를 온몸으로 얻어맞습니다. 반면 기축 통화인 달러 시스템에 올라탄 사람들은 그 충격을 피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변동성을 이용해 부의 사다리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제 중산층이라는 단어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을 못한 서민과 글로벌 자산 배분을 끝낸 슈퍼 리치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 답답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동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가로 받는 원화의 힘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가라앉는 바위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구명보트를 타고 더 큰 바다로 나갈 것인가. 단순히 미국 주식 사세요, 달러 예금 드세요 같은 재테크 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내 자산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스스로 금융 망명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조금은 위험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좋아, 달러가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달러도 결국 종이돈 아니야? 미국도 돈을 저렇게 많이 찍어내는데 달러라고 영원히 안전할까? 네, 맞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달러를 넘어서 그 너머에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달러조차 믿지 못하는 슈퍼 리치들이 지금 은밀하게 사모으고 있는 제3의 자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테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를 버느냐, 즉 양의 게임에만 몰두했습니다. 연봉 1억, 자산 10억, 이런 숫자에만 집착했죠.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떤 돈을 가지느냐, 즉 질의 게임이 지배할 것입니다. 똑같은 10억이라도 원화 10억을 가진 사람과 달러 10억을 가진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겁니다. 원화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습니다. 반면 달러는 그 얼음을 녹지 않게 지켜주는 냉동고 역할을 하죠. 여러분의 소중한 땀과 노력이 담긴 자산을 구멍난 주머니 원화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단순히 주식 종목을 나누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화폐의 국적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자산을 팔고 이민을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 자산의 20%, 30%는 글로벌 스탠다드, 즉 달러 기반의 자산으로 옮겨놓는 금융 방주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저의 개인적인 분석이자 시나리오입니다. 경제라는 생물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인 정답으로 받아들이거나 맹목적으로 따라 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참고 자료 혹은 인사이트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본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라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